안녕하세요. 김동민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부터 공기업 기출 일반 상식, 그중에 핵심 공략 상식 파트에서 과학과 IT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과학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최근 출제 비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IT 분야, 특히 과학 분야에서는 최근에 IT에 관련된 내용이 점점 더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과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면 최근에는 IT나 정보통신 관련 용어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단위에 대한 용어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위를 좀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단위가 굉장히 다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최신 기출, 최신 시사 상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한 한 너무 자세한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다양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궁금증을 충족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 상식에서는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드릴 텐데, 번호를 보시다 보면 왜 이건 뛰어 넘어가지? 이건 왜 순서가 앞뒤로 바뀌어 있지?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으실 겁니다. 앞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묶어서 공부를 하셨을 때 효율적인 항목들을 좀 묶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순서대로 쭉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재 앞뒤로 넘어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매 법칙입니다. 오매 법칙. 인문계열 학생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셨거나 저게 뭐지? 라고 하실 수도 있겠고, 이공계열 학생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항목일 텐데 하나씩 좀 개념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인데, 이렇게 써놓으면 잘 뭔지 모르겠지만 V는 IR이라고 써놓으면 저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중에 V가 바로 전압이고요. I는 전류, 이게 전압, I가 전류, 그리고 R이 저항입니다. 저항. 자, 쉽게 생각해서 물이 흐르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이 흐른다. 자, 물이 쭉 흐를 때 어딘가 뒤에서 압력을 강하게 밀어주면 물이 더 많이 빠르게 흐르겠죠. 그게 전류입니다. 전류. 압력을 많이 가해주면 물이 더 빠르게 흐르겠죠. 그런데 물 앞에 뭔가가 막고 있습니다. 댐이 있다. 댐으로 막고 있으면 물이 잘 흐르지 않겠죠. 그게 바로 저항입니다. 막는 것. 얼마나 막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전류는 얼마나 흐르는지 그게 반비례하겠죠. 이 수식을 고쳐보면 I, 전류를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전류의 세기는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전류를 기준으로 고쳐보면 R분의 V가 될 겁니다.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오매 법칙입니다. 오매 법칙. 자, 그리고 오매 법칙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전기에 관한 법칙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쿨롱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하를 가진 두 물체 사이의 힘의 크기에 관한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물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물체가 있고 두 개 사이에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 또는 같은 이렇게 힘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리가 존재하겠죠.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 전하에 비례하고, 예를 들어 Q라고 얘기를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Q에 비례하고, 그리고 거리 D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D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Q 곱하기 Q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수식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게 좀 붙으면서 복잡해지겠지만 개념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의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하에 비례한다.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자, 다음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앙페르의 법칙은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전류가 아까 봤던 전류가 이렇게 쭉 흐르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으로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게 바로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마치 이제 최고 따봉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손가락,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다른 손가락들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동그랗게. 이 휘어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전류가
위로 흐르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위로 흐르게 되면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형성되게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앙페르의 법칙. 자, 그리고 플레밍의 법칙이 있습니다. 플레밍의 법칙은 이제 양손이 다 필요해요. 양손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형태로 만들었을 때 오른손이 나타내는 건 유도 전류의 방향, 왼손이 나타내는 건 힘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둘 다 봤을 때 위에서부터 힘, 그리고 힘부터 자기장, 그리고 전류의 방향입니다. 힘, 자기장, 전류. 왼손 마찬가지 힘, 자기장, 전류입니다. 그런데 오른손 법칙에서는 힘과 자기장이 결정되어 있고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이라면 왼손 법칙은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고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라는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플레밍의 법칙은 오른손 법칙은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다. 왼손 법칙은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공계열 학생분들은 뭐 워낙에 잘 알고 계시겠고 특히나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의 사과가 떠오르시면서 만류인력의 법칙이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뉴턴의 운동 법칙을 먼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물체 운동에 관한 기본 법칙으로 총 3가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관성의 법칙,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여러분들 워낙에 일반 생활에서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버스를 타셨을 때, 지하철을 타셨을 때, 버스나 지하철이 급출발하거나 급정거할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죠.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 뭐지? 라고 하시지만 워낙에 유명한 바로 이 식, F는 ma.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중에 이 F는 힘이고요. M은 질량, A는 바로 가속도입니다. 결국 가속도가 결정되는 건 힘의 크기와 질량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골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골프채를 힘껏 휘둘러서 골프공을 쳤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골프공이 날아가겠죠. 근데 동일한 힘과 동일한 스윙으로 볼링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볼링공이 날아갈까요? 안 날아가겠죠. 골프채가 휘어진다든지 또는 볼링공이 대굴대굴 굴러가는 정도로밖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가속도의 법칙. 질량에 따라서 또는 힘에 따라서 가속도가 바뀌게 되는 것. F는 ma. 이것만 기억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프채를 가지고 볼링공을 때린다고 했을 때 골프채가 볼링공에 가하는 힘만큼 볼링공이 골프채에 힘을 가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팍 하고 세게 한번 때려서 보세요. 실제로 때리지 마시고 손 아프니까요. 근데 그 아픈 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 겁니다. 내가 책상에 힘을 가한 만큼 책상 또한 내 손에 힘을 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만류인력의 법칙입니다. 뉴턴이 나왔으면 당연히 만류인력의 법칙이 나오겠죠. 자, 만류인력의 법칙은 우주의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법칙입니다. 자, 이거는 중력의 법칙이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력의 법칙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고 우리 사람이나 모든 물건들이 지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인데 중력의 법칙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만류인력의 법칙과 개념 자체는 동일한데 지구에 국한되어 있는 거고요. 만류인력의 법칙은 우주 모든 곳에 작용하는 법칙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만류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사과를 보고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사과는 사실 그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해낸 장치일 뿐이고 뉴턴은 실제로 사과를 보고 그걸 떠올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건 여담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워낙에 유명하죠. 여러분들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정립한 이론으로 관측자의 운동에 따라 시간의 흐름과 공간적 측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사실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깊게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으로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하고 이제 떠올렸을 때 먼저 떠올린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그 다음으로 만든 게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가 먼저, 일반이 나중입니다. 특수라는 이름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거 먼저 하고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서 특수가 나중에 발견된 게 아니야? 나중에 정립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만 먼저 일단 정립을 해놓고 그걸 일반적으로 펼쳐놓은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기 때문에 특수가 먼저, 일반이 나중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따라서 개념화된 천체, 그게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블랙홀은 정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질량이 너무 커서 중력이 너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도 그 중력을 빠져나가지 못해서 검게 관측이 되는 천체, 그게 바로 블랙홀이거든요. 블랙홀. 워낙에 중력이 크고 워낙에 질량이 크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영화에서도 잘 다루고 있지만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가 먼저, 일반이 나중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다른 항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 하는 순간 미드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시트콤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빅뱅 이론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초의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높은 밀도와 높은 온도의 한 점, 굉장히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밀도, 상상조차 불가능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작은 점이었는데 이게 폭발을 한 겁니다. 폭발을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팽창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고 온도가 높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팽창을 해서 지금의 우주가 형성이 되었는데 당연히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서 우주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라는 것. 그게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최초의 우주는 한 점이었다. 그리고 폭발했다. 그게 팽창하고 있다. 이게 빅뱅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카오스 이론입니다. 카오스 이론은 무질서하고 불규칙해 보이는 것에도 일정한 질서와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되는 게 여러분들 담배 연기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불규칙해 보이잖아요. 그냥 무슨 특별한 거 없이도 막 이제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이 안에도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 같은 거, 이것 또한 이 안에도 규칙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카오스 이론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그게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 나비 효과는 중국 북경에서 발생한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뉴욕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아는 건 저거 아닌데? 내가 아는 건 멕시코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했을 때 미국의 LA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거든요. 버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북경과 미국 뉴욕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해지면서 지역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졌고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초기값의 굉장히 작은 차이, 초기값은 굉장히 작은 차이예요. 나비 날개짓 하는 거 손 대봤자 날개짓을 하면서 생기는 바람은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값이거든요. 그런데 그 초기값이 토네이도를 일으킬 정도의 큰 결과값의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비 효과고 이 나비 효과는 카오스 이론을 통해서 정립이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오스 이론과 나비 효과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로 넘어갑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지금 세 글자가 딱 떠오르시죠. 유레카가 떠오르실 겁니다. 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부력의 원리입니다. 부력의 원리. 예전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에게 국왕이 만들어 놓은 왕관이 이게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 왕관을 분해하거나 녹이거나 파괴하지 말고 알아내는 방법을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발견했다는 것. 그게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죠. 목욕탕에 본인이 물이 딱 들어갔는데 물이 넘치는 걸 딱 보고 넘치는 양을 통해서 이게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떠올린 것. 그게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액체로만 이제 한정을 지으시는데 액체가 아니라 유체라고 보셔야 돼요. 유체. 공기나 물 같은 유체가 가득 담긴 그릇에 물체를 넣었을 때 넘친 유체의 부피와 물체가 뜨려고 하는 힘은 같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원래 아무것도 없던 통에 액체, 유체가 담겨있던 통에 물건을 넣었습니다. 10kg짜리 물건을 넣었습니다. 10kg짜리 물건을 넣었는데 이 상태에서 물건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6kg이에요. 6kg. 분명히 나는 10kg을 넣었는데 물속에서 재보니까 6kg입니다. 유체 속에서, 물속에서 몸무게를 재면 그만큼 더 가벼워진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텐데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4kg만큼의 무게가 줄어들었죠. 지금 여기서 무게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증가된 이만큼의 액체, 유체의 질량은 4kg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실제로 여기서 떠올리려고 받치고 있는 힘이 4kg이다 라는 건 이만큼 증가된 양이 4kg이다 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자, 다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넘어서 이제 표면 장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장력은 액체가 가능한 한 작은 표면을 가지기 위해 작용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물방울 그리실 때 그림 어떻게 그리시나요? 물방울? 보통 이렇게 그리시죠. 이렇게 많이 그리시죠. 이렇게. 왜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시죠? 둥그렇게. 왜 둥그렇게 그리실까요? 물방울이 실제로 뭐 이슬이 맺히거나 하는 걸 보면 표면이 굉장히 둥그렇게 둥근 모양을 띠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둥근 모양을 띠는 이유, 그게 바로 표면 장력입니다. 표면 장력. 액체가 최대한 표면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구 형태를 띈다라는 것, 그게 바로 표면 장력이고, 예를 들어서 물잔에 물을 가득 담으면 물잔 표면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자세하게 보시면 물이 이렇게 위로 볼록 나와 있는 걸 관측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표면 장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바로 기출로도 나왔었죠. 잔의 높이보다 물을 더 많이 따르더라도 물이 넘치지 않고 표면이 둥글게 되는데, 이때 표면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표면 장력입니다. 자, 표면 장력이라는 거 결국 액체의 표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56번입니다. 지금 854번에서 바로 856번으로 넘어가죠. 원자력 발전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핵폭발이 연쇄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핵폭발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발을 할 때 연쇄적으로 팡팡팡팡팡 연결해서 터지면 그건 핵폭탄인 거예요. 핵폭탄. 파괴하는 힘이죠. 그런데 이걸 조절하는 겁니다. 하나 터지고 천천히 한참 있다가 뒤에 거 두 번째 거 터지고 또 한참 있다가 세 번째 거 터지고, 자, 이렇게 터지면 터질 때마다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 자, 이 원자력 발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수로와 중수로. 경수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물을 사용을 합니다. H2O라고 되어 있죠. H2O. 일반적인 물을 사용을 하고, 핵 원료로는 우라늄을 농축해서 만든 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농축을 굉장히 많이 시키면 그게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수로 같은 경우는 중수, 헤비워터라는 걸 사용합니다. 헤비워터는 뭐냐면 무거운 물이에요. 무거운 물. 물은 물인데 안에 있는 물의 이제 물 분자는 H2O라고 되어 있는데, H의 분자량이라고 하는데 그 분자량이 더 높은 물, 중수를 사용을 합니다. 분자량이 더 높은 중수. 이때 사용하는 핵 원료는 천연 우라늄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우라늄. 그렇기 때문에 경수로와 중수로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합니다. 경수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물을 냉각수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냉각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핵원료, 우라늄을 농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농축 우라늄을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수로는 헤비워터, 중수 자체를 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핵 원료 자체를 구하기는 굉장히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수로와 중수로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살펴보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경수로입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만 중수로고 나머지는 다 경수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원자력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는 곳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 이거 전 풀네임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IAEA라는 곳만 이해하시고 있으시면 되고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적 공동 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기구가 있으면 국내의 기구도 있겠죠. 국내의 기구는 바로 NSSC입니다. NSSC. 2011년에 설립이 되었고 대한민국 원자력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방사성 원소,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방사성 원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사성 원소는 핵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이 원소는 핵이 불안정하니까 점점 안정한 상태로 되려고 하거든요. 안정한 상태로 되려고 하고, 이걸 우리는 붕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붕괴. 안정한 원소로 변하는 과정, 이 붕괴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방사선을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원소, 방사성 원소입니다. 그리고 붕괴가 되기 때문에 점점 양이 줄어드는데 이 줄어드는 양이 처음 초기값 100에서 50까지 줄어드는 이 기간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감기. 이게 반감기가 되겠고요. 그럼 다시 50에서 이제 반감기가 또 지나면 0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반감기는 다시 또 25까지. 여기서 12.5까지. 자, 이런 식으로 반감기는 동일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양 자체가 반으로, 그냥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반감기다. 이 기간과 이 기간에서 짧은 게 아닙니다. 기간은 똑같아요. 기간은 똑같지만 양 자체가 반으로 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네요. 좀 그림을 좀 다르게 그리면 동일한 반감기가 지나면 25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반감기고 그리고 방사성 원소의 종류를 살펴보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료가 우라늄, 라듐, 토륨 같은 거. 우리가 인공적으로 생산하지 않고도 자연에서 채취가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우라늄, 라듐, 토륨 같은 것들이 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건 넵투늄이나 테크테늄, 프로메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냐면 반감기가 짧아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현재까지 오면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연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원소입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다 사라져 버려서 지금은 구할 수가 없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게 바로 인공원소입니다. 자, 이거는 뭐 암기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방사선입니다. 방금 방사성 원소가 붕괴를 하면서 방사선을 내뿜는 원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바로 내뿜는 게 바로 방사선입니다. 자, 이 방사선은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파동 또는 입자라고 되어 있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 중성자선 등이 있다. 이 중에 가장 우리가 익숙한 거 X선 있죠. X선, 엑스레이. 우리 뭐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러 가면 또는 내 다리가 뭐 좀 아프거나 하면은 엑스레이 한 번씩 찍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X선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어떤 종류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하는 건 바로 이 방사선의 단위입니다. 단위. 어떤 단위들이 있느냐. 그 중에서도 그레이, 그리고 베크렐, 시버트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게 방사선의 단위구나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집어드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SI 유도 단위라는 겁니다. SI 유도 단위. SI 단위는 이제 국제 표준으로 사용하는 단위계로서 이 SI 단위계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활용이 가능한 단위입니다. 그런데 유도 단위라고 되어 있죠. 유도 단위. 이 부분은 나중에 SI 단위를 얘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SI 기본 단위를 통해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합니다. 유도할 수 있는 단위. 이거는 SI 단위계를 설명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자입니다. 원자.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이 점점 나오고 있죠. 원자는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며 화학적 성질을 유지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원자 핵이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중성자, 양성자들이 모여 있고 이 주변을 이제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론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구름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 학설로 인정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멘트가 바로 이겁니다. 화학적 성질을 유지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 물론 원자보다 더 작은 단위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성자, 양성자 같은 것도 있고 전자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은 화학적 성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화학적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입니다. 원자. 그리고 지금 쿼크라는 것도 개념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시험에도 간혹가다 기출이 되고 있는데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 원자가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근본적인 입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쿼크입니다. 쿼크.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쿼크는 더 이상 쪼개지지도 않는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되는 입자. 그게 바로 쿼크입니다. 자, 다음 히그스 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그스 입자. 히그스 입자는 소립자의 질량을 만들어내는 기본 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기본 입자는 질량이 없어요. 그런데 히그스 입자와 만나서 히그스 메커니즘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질량이 형성되는 겁니다. 질량이 형성되는 것. 자, 솔입자라는 것도 뭔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그냥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총칭하는 게 솔입자입니다. 솔입자. 그리고 처음에는 질량이 없는 입자였다가 힉스 입자라는 것과 만나서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걸 통해서 질량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냥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빵. 빵이나 고기나 밥 같은 거. 먹으면 질량이 점점 불어나잖아요. 그렇죠? 먹고 소화하는 행동, 그게 뭐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그 먹는 행동, 먹는 것, 그게 바로 힉스 입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는 원래 질량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질량이 좀 늘어나는 거다.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힉스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힉스 입자가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를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량을 만들어내는 입자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좀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는 파원과 관찰자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 관찰자가 파원의 진동수와 다른 진동수를 관찰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가는 이제 구급차 같은 거 또는 소방차 같은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멀리서 올 때는 소리가 작죠. 웽웽웽 하다가 가까이 오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다가 또 지나가면 소리가 작게 들리기 시작하죠. 왜냐? 소방차 또는 구급차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는데 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역시 같은 효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파원과 관찰자의 상대적인 운동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운동. 자, 상대적인 운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얘가 10km per hour로 이동을 하고 있고 A가 B가 반대 방향으로 10km per hour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만히 서 있는 C가 보면 A는 오른쪽으로 10km per hour로 이동을 하고 있고 B는 왼쪽으로 10km per hour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A가 B를 보면 마치 B가 20km per hour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반대로 B가 A를 보면 A가 20km per hour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상대적인 운동인 겁니다. 상대적인 운동. 고속도로 같은 데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옆차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옆차도 100km로 달리면 똑같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반대 차선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바로 상대적인 운동인 겁니다. 절대 운동이 아니라 상대적인 운동. 자, 이 개념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도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리 능력 같은 거, 수리 같은 거 문제 푸실 때도 많이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관찰자와 파원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관찰자가 파원의 진동수와 서로 다른 파장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도플러 효과고 이걸 이대로 바로 시험에도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파원의 이동에 따라 진동수가 달라지는 현상은 또는 관찰자의 이동에 따라 진동수가 달라지는 현상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도플러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법정 계량 단위 SI 단위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SI 단위계. 법정 계량 단위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및 과학, 교육, 산업 등에서 무게, 길이, 온도 등의 단위를 통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계량 단위가 따로 있었는데 그게 1982년 이후에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를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SI 기본 단위를 살펴보시면 길이 같은 경우는 미터라고 되어 있고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온도는 켈빈, 광도는 칸델라, 전류는 암페어, 물질량은 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터 같은 경우 센티미터나 킬로미터 같은 거로 여러분들 당연히 다 변환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게 바로 SI 유도 단위입니다. 유도 단위. 이 기본 단위를 통해서 유도할 수 있는 것. 그럼 속도, 미터 퍼 세크 이런 것도 다 유도 단위가 되는 겁니다. 유도 단위. 그리고 켈빈, 온도는 당연히 도씨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씨가 아니라 켈빈이죠. 온도는 켈빈 외에도 뭐 도씨라든지 화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켈빈은 마이너스 273도씨를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273도씨. 0켈빈, 절대 0도라고 하는 그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단위가 SI 유도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국가기술표준원에 나와 있는 법정 계량 단위표를 살펴보면 법정 계량 단위는 길이는 미터나 센티미터, 킬로미터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고 자, 마, 리, 피트, 인치, 마일, 야드 이런 거 쓰지 말라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외국계, 특히나 미국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인치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자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치라는 단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정 계량 단위 그리고 SI 단위에서는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넓이 같은 경우도 제곱미터나 제곱킬로미터, 헥타르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지 우리가 평소에 집 같은 거 얘기할 때 평 하는 많이 쓰는 평 이런 거는 사실상 비법정 계량 단위입니다. 평. 집이 뭐 34평이다, 35평이다, 39평이다 이런 거는 사실상은 법정 계량 단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제곱미터나 리터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되지 뭐 갤런이라든지 가마, 쌀 한 가마, 쌀 한 돼 이런 거 비법정 계량 단위고요. 질량 또한 그램, 킬로그램, 톤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 같은 거 보면은 돈이나 양 같은 거 많이 사용하죠. 그런 거 역시 비법정 계량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위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 중 SI 단위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SI 단위계로 묶여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광전 효과입니다. 광전 효과.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입증한 실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합니다.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빛의 입자성 때문에 금속에 일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는데 빛을 비추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광전 효과고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 광전 효과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광전 효과로 받은 겁니다. 광전 효과로. 그리고 이 광전 효과는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사용할 때도 활용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 태양열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 태양빛을 비춰서 빠져나온 이 전자들을 이용을 해서 모아서 우리가 전기로 활용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 자, 광전 효과. 광전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건 광전 효과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의 원리가 된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빛의 현상입니다. 빛의 현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사 같은 경우 빛이 반사, 튕겨져 나가는 현상을 반사라고 얘기를 하고 굴절은 빛이 들어와서 꺾이는 현상, 이거를 굴절이라고 얘기하죠. 뭐 물컵에 젓가락 같은 거 넣었을 때 젓가락이 휘어져 보이는 현상, 그것도 굴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란 같은 경우, 산란은 이제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 매질 속에 입자와 부딪혀서 운동 방향이 바뀌고 흩어지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빛은 기본적으로 직진하는 현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직진성도 나와 있는데 근데 입자를 만나면 그 입자를 만나는 순간 이곳저곳 막 튕겨 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막 산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빛의 산란 현상이고 이 산란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현상은 바로 노을 같은 것들. 저녁에 붉게 빛나는 노을 같은 거, 그게 바로 산란 현상이고 투과는 빛이 매질 변화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반사 또는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리는 게 투과. 그리고 분산은 투명한 매질 속에서 파동이 서로 다른 빛이 통과하는 속도가 달라서 굴절 정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 나눠지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빛이 이렇게 왔다가 여러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 개로 나눠지는 거. 바로 무지개 현상, 프리즘 현상, 프리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빛의 분산입니다. 분산. 다음 직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질이 일정하다면 빛은 직진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일식, 월식 같은 겁니다.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뭔가로 가려지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안 보이게 되는 거. 일식과 월식. 간섭은 이제 파장과 진폭이 같은 두 개의 빛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빛은 파동성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이 만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빛이 만나게 되면 이건 서로 보강 간섭이라고 해서 파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강 간섭. 반대로 파동이 반대인 게 만났다. 파동이 반대인 게 만나게 되면 사실상 빛은 거의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상쇄 간섭입니다. 상쇄 간섭. 이게 파동성을 이게 빛의 파동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회절은 빛이 좁은 틈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슬릿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좁은 틈을 만들어 놓으면 빛이 통과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빛이 좁은 틈을 통과하면 좁은 틈처럼 빛이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칸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 칸이. 이게 바로 빛의 회절 현상입니다. 파동이기 때문에 휘어지는 거예요. 좁은 틈을 만나게 됐을 때. 이게 빛의 파동성을 입증하는 실험입니다. 빛의 파동성을 입증하는 실험. 여기에 관련돼서도 이제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재밌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빛의 슬릿을 통과할 때 관측을 따로 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갈래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측기를 달아 놓으면 빛의 입자가 통과해서 한 곳에 부딪히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관측을 함에 따라서 원래는 파동으로 여러 곳으로 퍼져야 되는 빛이 한쪽으로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 관측이라는 행위 자체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게 양자역학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뭐 좀 이 부분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긴 하겠지만 좀 알아두셔도 괜찮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자, 다음 편광. 편광은 이제 모든 방향으로 빛이 진동을 합니다. 빛은 아까 직진을 하는데 계속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하면서 직진을 합니다. 모든 방향에서 진동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슬릿 같은 걸 놓으면 다른 건 다 걸러지고 이쪽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빛만 남게 된다. 뭐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빛의 현상입니다. 빛의 현상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어떤 것들 제가 예시 들어드렸던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뭐 분사는 무지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런 거, 산란 같은 거에서 노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홀로그램, 이 홀로그램은 빛의 상호 간섭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거죠. 빛의 간섭 현상. 간섭은 보강도 있고 상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있으면 한번 꺼내 보실까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뒤나 앞면에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스티커 같은 거 붙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홀로그램 스티커입니다. 홀로그램 스티커.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게 바로 홀로그램 스티커고, 입체감을 나타내게 되는 현상입니다. 입체감을 나타내게 되는 것. 기출로 홀로그램은 빛의 어떤 특성을 활용한 기술인가 라고 나와 있었는데, 간섭 현상을 활용한 기술이다. 바꿔서 무지개는 빛의 어떤 현상 때문에 나타난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다음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은 쉽게 생각해서 눈으로 보이는 색깔입니다.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물론 중간중간 섞여 있는 색깔도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 빨주노초, 파남보는 파장이 약 380에서 780 나노미터 정도가 되는 전자기파입니다. 빨간색, 붉은색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파장이 짧다라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크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에너지가 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적외선과 자외선에 대한 특징도 거기서 나타납니다. 적외선 같은 경우 붉은색 빛보다 파장이 더 깁니다. 파장이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는 좀 낮지만 열적인 특성이 좀 높습니다. 열적인 특성. 그래서 열선이라고도 부르고, 자외선은 보라색 빛보다 더 파장이 짧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더 크겠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외선 살균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살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큰 파장 자외선이고, 그 태양에 있는 자외선 때문에 우리가 태닝 같은 거, 선탠을 할 때 피부가 까맣게 그을리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간의 마지막 항목인 연력학입니다. 연력학은 열과 일,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사실 이 연력학은 전공으로 배워도 한 학기, 두 학기 정도 배워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다 공부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뭐 열과 일,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리고 0법칙부터 3법칙까지 총 4개의 법칙이 있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0법칙은 열평형 법칙이라고 해서 A라는 시스템과 B라는 시스템이 있을 때 A와 B라는 시스템이 열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고, B라는 시스템, 방금 말씀드렸던 B라는 시스템, 그리고 C라는 시스템이 열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A와 C 또한 열적 평형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물체를 3개 붙여놨습니다.
물체를 3개 붙여놨어요. 물체 3개를 붙여놨고 이게 A, B, C입니다. A와 B의 온도가 똑같습니다. B와 C도 온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A와 C도 온도가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제 단어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에너지의 변화, 각각의 에너지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총 에너지의 양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요. 그리고 엔트로피 중대의 법칙. 엔트로피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무질서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질서도. 기본적으로 자연계는 가만히 두면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완전히 딱 칼각을 맞춰서 줄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줄을 유지하게 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외부에서 줄 맞추라든지 또는 다른 얘기가 없다면,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두면 점점 줄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겠죠.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엔트로피 증대 법칙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자, 다음 절대온도 영도의 법칙. 절대온도 영도의 법칙. 절대온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켈빈입니다. 켈빈.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C라고 말씀드렸죠. 0켈빈입니다. 5K가 아니라 0켈빈이고요. 자,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C고 이 0켈빈에 다가가면, 정확히 0켈빈이 만들어지면 이때 엔트로피는 0이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절대온도 영도의 법칙입니다. 0켈빈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엔트로피는 점점 더 낮아진다. 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 예를 들어서 그냥 물일 때는 액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에 있는 분자들이 자유롭게, 물론 기체만큼 자유롭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이 되죠. 그만큼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절대 영도까지 다가가면 완벽하게 줄을 맞추게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절대온도 영도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어떤 걸 의미하는 거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상식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과학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오시면 안 돼요. 자, 일반 상식은 말 그대로 그냥 겉핥기식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정도,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서 본격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들으시다가 이거 조금 더 궁금한데 라고 하시면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인터넷을 찾아보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과학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마치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물리, 화학 시간이었다면 다음 시간은 생물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강의 들으셔서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